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치열한 접전지였던 대전, 세종, 충남의 시도지사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충청권 유권자의 표심을 심층 분석해보고 지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욱 배재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동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서구 대전 CBS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을 벌인 끝에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대전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재선을 노렸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힘있는 집권 여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노무현의 도시로 불렸던 세종시장 선거에서도 이변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3선 도전에 실패했고 국민의힘 최민호 당선인이 세종시 첫 보수 진영 시장이 됐습니다. 충남 역시 4년 만에 도백이 교체됐습니다. 선거 초반 선전했던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에 이어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는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힘 김태흠 당선인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한편 충남 보령 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개표 내내 초박빙 양상을 거듭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선인이 지역의 터줏대감을 자처한 민주당 나소열 후보를 꺾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모두 현역 교육감들이 승리하면서 4년 전과 판박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동우 후보와 성광진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친 대전시 교육감 선거는 현역인 설 당선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무려 6명의 후보가 경쟁한 세종시 교육감 선거도 최교진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을 제치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충남 역시 현역인 김지철 후보가 보수 성향의 나머지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격전을 벌인 대전 충남 20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는 대전 유성, 부여, 청양, 태안을 제외한 16곳을 국민의힘이 석권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윤입니다. 자, 6일 지방선거에서 이 국민의힘은 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14대 3으로 압승했던 이 지역 권력 구조가 완전히 전환된 것인데요. 자, 국민의힘의 승리 요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요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욱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아주 독특했죠. 지난 대선이 실시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런 시점에서 이제 실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허니문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 또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당이 이제 유리한 이제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일단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지난 대선에서의 표 차이가 뭐 1%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였고 또 대부분의 지방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현직 단체장이나 뭐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지방선거는 대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낮고 그래서 유권자의 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압승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광역 단체장 선거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압승이 분명합니다. 17곳 중에서 12곳을 승리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2018년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만큼은 좀 덜한 압승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이제 기초단체장까지 들여다보면 그래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몇 곳에선 또 특히 수도권 경기도지사도 승리했고 이 대전 충청 지역에서도 기초단체장 조금 가져간 것.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만큼은 완패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압승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번 그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 이제 이번 선거는 중앙 정치에서의 아까 말한 그 허니문 효과 혹은 대통령의 후광 효과 이것과
이 지역 혹은 지방에서의 어떤 그 현직 효과, 현직 후보들의 현직 효과가 이제 충돌한 결과인데 결국은 중앙 정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특별히 잘해서 이긴 건 아닌 것 같고요. 굳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뭘 잘못했냐를 우리가 굳이 논의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대선에서 너무 이제 근소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약간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이번 지방선거도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가더라도 해볼 만하다 이런 착시 현상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차이는 비록 미미했지만 이게 대통령 선거는 승자 독식제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권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에서의 표 차이보다 훨씬 더 큰 표 차이가 이번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김종동 사무처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큰 틀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지방선거임에도 지역의 정책이나 아니면 인물이 아니라 중앙 정치의 이슈에 휘둘린 결과물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 국민의힘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어쨌든 정부가 잘 되고 성공을 해야 그 시민들의 삶도 나아진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힘을 좀 더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당연히 바닥에 깔려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다 대고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제 견제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 이걸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거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선수 입장에서 우리가 졌지만 잘 싸웠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졌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후에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오히려 헛발질만한 게 그 현실이거든요. 실제 대선의 패배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죠. 당대표나 후보들이 한 달,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다시 또 출마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쇄신안을 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내부에서 싸우는 거라든지 이러면은 범진보 계열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도 투표하기 싫어지거든요. 그 결과물이 50%밖에 안 되는. 지난 지방선거보다도 10%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요. 투표를 안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이겼다라기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졌다라고 평가하는 게 전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분 모두 이번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와 연계되어 있다라는 시각에서 평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신서구 기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역대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 1년 이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모두가 여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정권 안정론이라는 그런 흐름이 이제 기저에 깔린 상태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런 내홍, 그런 어수선한 모습들, 그런 반성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대전, 세종, 충남 이 광역 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이 보령, 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대전, 충남이 기초 단체장 20곳 가운데 16곳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 충청권의 표심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충청권 유권자는 왜 국민의힘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욱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충청 유권자는 전국 유권자의 바로미터다. 충청 선거 결과가 전국 전체 선거를 잘 대표하고 있는데요. 풍향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충청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체 선거에서 승리한다. 이게 최근 선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충청 유권자들이 왜 국민의힘을 선택했냐? 그건 사실 아까 나온 전체 유권자 전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충청 유권자들의 특징은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영호남에 비해서 그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죠. 게다가 또 도시와 농촌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충청 유권자들은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 비해서 덜 이념지향적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그거를 대변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충청 유권자들 대전, 세종, 충남 모든 곳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승리한 것이고 그건 결국 아까
수차례 얘기 나왔지만 이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플러스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그 평가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또 이번 충청 표심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신성구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충청권 선거 결과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가 좀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뭐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영호남의 지역구도 속에서 항상 우리가 이제 충청권의 표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관심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충청권이잖아요. 그런데 선거 막판까지 여기는 누가 이긴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초접전이 펼쳐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었던 이유 자체가 여기에 표심 결과가 전체적인 우리 민심을 대변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관심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사실상 다 국민의힘이 다 압승으로 끝난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 영호남의 지역구도 속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 우리 전체의 민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종동 사무처장님께서도 이번 투표율이 좀 낮았다라고 지적해 주신 바 있는데 아마 50.9%밖에 되지 않은 낮은 투표율이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주목해야 될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약 10% 정도 떨어졌고요. 불과 3개월 전에 대선과 비교하면 30% 정도 차이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 대전과 충남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약간 낮습니다. 자, 낮은 투표율의 이유 그리고 낮은 투표율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시는지 자, 김종동 처장님부터 듣겠습니다. 투표율이 낮다는 건 말 그대로 투표를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저는 투표하기 싫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대선은 이제 누구나 다 알잖아요. 누가 후보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는지도 워낙 많이 듣고 총선도 유사하게 또 역할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만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하게 많고 7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본인이 선택을 하려면 그만큼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꼼꼼히도 보고 단순히 어떤 당인이 지지하니까 찍는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부동층 입장에서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투표는 투표하러 가기 싫었다라는 마음이 크게 작동했다고 보는데 그럼 왜 투표를 하기 싫은 거냐? 사람이 그 투표를 하는 이유는 뭔가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투표를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야라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지지하는 정책이 있거나 내가 정말 이건 안 된다고 되면 안 돼라는 정책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특히 범진보 계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대전 같은 경우만 놓고 치더라도 정의당 후보도 없고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도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정책이 계속 휘둘리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계속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투표로 하러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특히 이런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과 이런 진보 계열들을 지지했던 부동층 입장에서 적극 지지층이 아닌 그래도 심정적으로 지지했던 층에서 투표장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말 그대로 그 10%의 차이가 지난 선거와의 그 차이점이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이번에 그 낮은 투표율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마 이번에 왜냐하면 특히 그동안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10%포인트 하락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뭐 이유는 우리 처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일단은 지방선거는 원래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죠. 그건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좀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특히 이번에 낮았던 거는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대선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치러지다 보니까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공천도 좀 부실했고 지역에 맞는 공약 개발도 사실 부실했고 중앙만 얘기하니까 이 지역 유권자들이 좀 관심이 더 떨어졌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대선 우리가 선거 피로감이라고 얘기하죠. 유권자가 대선에서 막 열심히 해서 했는데 끝났는데 또 3개월 안 된 시점에 또 이제 선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가기 싫다 뭐 이런 또 그다음에 지난 대선이 워낙 그 네거티브 선거였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유권자들의 어떤 불만이 나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약간 집단 지성 비슷하게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 양당 구도
또 중앙 정치 위주의 이 정치 질서를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어떤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이 무의식 중에 있던 마음이 이번에 아주 10%포인트 하락이라는 낮은 투표율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1대1 구도로 많이 치러졌거든요. 양당 구조로 치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그 양당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후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또 다른 후보가 없었던 것이고요. 또 다른 후보를 선택함으로 해서 그 양당을 견제하고자 하는 심리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죠. 제3의 후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두 당을 견제하겠다. 이런 그런 의식도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투표율이 낮아지면 정치 무관심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 두 분께서는 오히려 이 정치 개혁에 대한 표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결과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 주변에서도 보면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에 투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또 하나의 원인이 바로 이 낮은 투표율도 일부 작용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런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새겨들어야 되는데 정치권 이제 거대 여당 야당에서 이거를 이제는 25%만 잡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일이 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참여하지 않은 50%들을 왜 안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 건가? 이게 정말 이후에 중요한 숙제. 어떻게 보면 저는 승부보다는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것 자체가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각 정당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네, 봅니다. 세 분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번 낮은 투표율이 정치적인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개혁을 바라는 또 지역 발전을 바라는 적극적인 표심이라고 해석한다면 다음 지방선거, 다음 국회의원 선거 뭐 적극적인 또 투표층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광역 단체장 선거 결과 세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전이 될 텐데요. 대전은 끝까지 초접전이었습니다. 이장우 후보와 허태정 후보 득표율이 51.2%와 48.8%였는데요. 이 초박빙의 선거에서 이장우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 뭔지 김종동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캠페인의 흐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다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후보나 아니면은 그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왜곡된 지방자치의 제도에서 나타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도나 예산 자체가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우리의 지역의 수건사업 그리고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유권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 여당이 그 같은 당이어야 우리 지역에서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갔던 거거든요. 실제 그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별도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대선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의 결과도 그대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주목받았던 선거구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른 두 분은 혹시 추가해서 코멘트하실 사항 없을까요? 그 대선 때하고 이번 지방선거, 대전 시장 선거하고의 그 격차를 보면 대선 때는 3.1%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요. 이번에는 2.4%포인트 차이로 이장우 의원이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0.7%포인트만 이게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다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있었던 그 분위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세종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종은 민주당 텃밭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지역인데 이런 민심의 변화, 주요 요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신석 기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의 텃밭이었고 대선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노무현의 도시라는 상징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보수 정당 후보가 이제 시장으로 당선이 된 건데요. 좀 여기는 이제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흐름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광역단체장 시장은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지만 지방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의 견제다라고 딱 정의하기보다는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였지 않았나. 그러니까
민선 7기에서 보여줬던 세종시의 행정 권력에 대해서 이 시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민선 7기 때 세종시 의원들이 보여줬던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제 논란이 됐었지만 이춘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특공이다. 뭐 였다, 이런 의혹이다, 뭐 논란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본 시민들이 이제 행정 권력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 행정 권력을 이제 좀 견제를 하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에 이 행정 권력을 주지만 그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건 민주당한테 줬단 말이에요. 지방의회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이번 투표 성향을 좀 보였던 곳이 네, 세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 세종시 선거에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보는데 지난 대선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님이 말씀한 것도 제가 공감이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는 결국 세종시는 이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앙 권력의 그 중요성을 네. 더 실감하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 선거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민주당을 찍더라도 네. 결국은 이제 시장 선거에서는 조금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또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권자의 특성에서 중앙정부와 또 연계될 수밖에 없는 특성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충남지사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심의 바로메터로 불려온 충남지사 선거에서 12년 만에 국민의힘이 집권했습니다. 저 양승조 후보의 경우 여러 가지 쟁점도 있었는데요. 이 충남 선거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인 뭐라고 평가하시는죠, 교수님? 네. 충남 선거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섰던 지역이죠. 상당한 표 차이로. 그래서 충남에서도 아마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양승조 후보가 현직이라는 점 또 충남은 아시다시피 이 뭡니까 천안 아산 지역이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인데 양승조 후보가 그쪽 출신이라는 점. 그래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난 대선과 뭐 비슷한 표 차이로 국민의힘 김태무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악재가 있었죠. 그 양승조 후보 본인이 또 코로나 확진도 됐었고요. 또 뭐 박안주 천안 출신 박안주 의원의 그 성비위 그래서 뭐 그런 악재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또 그럼 김태흠 후보가 뭘 잘했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특별히 잘한 건 없다고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럼 김태흠 후보의 선거 전략 중에 뭐가 좀 유효했을까 본다면은 김태흠 후보의 경우 사실 천안 아산 지역이 불리한 지역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천안 아산 지역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호소한 점이 결국 이제 중앙 정부의 힘을 빌려서 이쪽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낸 것이 유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충남도 아주 주목받았던 선거구 중에 한 곳인데요. 예. 다른 우리 패널께서는 혹시 코멘트하실 사항이 이 공천 있으신가요? 과정에서 이제 김태훈 후보가 이제 중앙당에서 공천 받는 과정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중앙당에서 이제 김태훈 후보를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 게 많았죠. 그리고 뭐 천안에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유세도 거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펼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고 선거 결과를 좀 들여다봤을 때 좀 민주당 입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충남 이제 기초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15군데 중에 3곳을 이 민주당이 이겼지만 이 도지사 선거를 보면 15군데 전부 다 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졌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천안 같은 경우가 이제 양승조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를 큰 폭으로 이긴 다음에 다른 데에서 이제 이 선전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오히려 사선을 지내고 고향인 천안에서도 양승조 후보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94표 차이, 0.7%포인트 차이로 이제 아깝게 졌죠. 근데 아깝긴 했지만 그 천안의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좀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 15개 시군이 다 졌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총선도 있고 다음번 지방선거도 있는데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이
지지 기반이 이제 급속도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충남을 오히려 대전이나 세종보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남에 대해서 좀 더 공을 들여야 되고 굉장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5개 선거구 가운데 태안 부여 청양에서는 민주당이 또 승리를 했는데요. 이 민주당이 유독 이겼던 3개의 기초 단체장 선거,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또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보면 거기 또 마찬가지로 도지사 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측이 이겼는데 이제 그 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큰 차이로 오히려 민주당이 압승한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흐름에 그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그 후보가 보여줬던 지난 4년 혹은 그 후보의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인물 투표, 정책 투표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현직이었을 텐데 예, 대부분 현직이었습니다. 현직 그 단체장들 굉장히 훌륭했었다. 네. 뭐 그렇게 주민들이 평가를 한 것이 이제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 경제 활성화, 그리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주민들이 정말 피부로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일의 공약인 중촌 벤처밸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장우 시장 후보와 함께 트리오를 이뤄서 동구 발전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열되는 그러한 현상도 보였는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주민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구청장, 초심을 잃지 않는 구청장이 되도록 유성 복합터미널 차질 없는 건립, 설립하는 문제와 하우스속말 처리장 이전, 대전 교도소 이전, 또 안산 국방산단이나 장대 첨단산단 이렇게 조성하는 문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되고 앞으로 열심히 그 우리 천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함께 새로운 금강의 르네상스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충청남도와 보령이 한 황해권의 중심 도시가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복된 터전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의 염원에 보답하는 12년 만에 새로운 아산시장이 되겠습니다. 보다 우리 서산을 생동감 있게 해뜨는 서산의 시즌2를 열어가는 공정과 건전한 근로관념의 가치에 입각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군정을 이끌어달라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군정을 잘 이끌어서 믿음과 희망을 드리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노산을 떠나지 않고 특히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하는 우리 계룡 시민의 열망이 이뤄내신 값진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4년 동안 저는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인구소멸의 대우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부여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기울이며 서천군 상생의 길을 넓히겠습니다. 내포 신도시 발전과 홍성부의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서 반드시 새롭게 변화하는 지난 4년간 이룬 성과가 변화의 큰 흐름이 여기서 끊겨서는 안 된다. 이어져야 된다. 변화와 혁신, 더 발전하는 예산을 이끌어달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고 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이 기초단체장들의 소감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자, 정권 교체에 이어서 국민의힘이 이번 광역, 기초단체 그리고 지방의회까지 이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19대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던 전국 구도와 비슷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김옥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충청권
지영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사실 이 정치라는 거는 뭐 살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번에 하여튼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동안에 대략 한 10여 년 동안 이 충청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범진보 계열이 우위를 점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깨졌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런 것 때문에 과도하게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했던 것이고 또 그래서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가 더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충청 유권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2년 후의 총선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올지 특히 이제 2년 후에 실시되는 이제 총선은 이제 허니문 효과보다는 이제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띨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완전히 뭐 충청에서 몰락한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이제 다시 재생할 그럴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지역당 양쪽 모두에서 뭔가 쇄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네, 김정동 사무처장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한쪽에 쏠림이 아니거든요. 4년 전에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고 그 2년 지나서 총선에 이겼다고 해서 이제 충청권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도 압도적으로 결과물은 숫자로는 압도적이었지만 투표의 퍼센트 차이로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2년 동안 또 충청도의 시민들은 지켜보겠죠. 각 정당들이 어떻게 활동들을 하는지. 그리고 2년 후 이제 총선에는 실제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 동안 지켜보고 또 다른 평가를 할 것이다. 지형도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지형은 그대로다. 어떻게 보면 색만 바뀌었지 시민들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합리적이고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구 기자님. 민선 7기 때하고 민선 8기 때하고 이제 정반대 정도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 그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정이라든지 여기 우리 이제 시정, 뭐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고 우리가 이제 대선과 총선과 지방선거를 다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졌지만 근소한 차로 졌기 때문에 졌지만 잘 싸웠어. 라고 하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서 2년 후에 4년 후에 지형도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네. 2년으로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4년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2년 가지고는 민주당에서 지금 우선 지금 뭐 중앙당에서 해야 되는 뭐 비대위 체제부터 뭐 전당대회부터 이런 과정이 조금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좀 관건이겠지만 글쎄요 2년은 좀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네. 그런데 저도 동의하는데 이 정치나 선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꼭 뭔가 커다란 쇄신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국민의힘 혹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뭔가 큰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은 상대적 이득. 이번에 뭐 사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도 뭐 결국 상대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뭐 2년 후 선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중요한 또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텐데요. 자,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입니다. 이장우 당선인은 강한 대전, 김태웅 당선인은 힘센 충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중앙정부와 이번에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지요? 그럼 이어서 우리 김 교수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방선거인데 이게 너무 중앙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도 찾기 어려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그만큼 이번에도 공약도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게 이제 지방 정부가 사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모든 걸 대부분 중앙 정부의 어떤 예산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지방 선거가 제대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또 공약 대결로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변화해야 된다. 지금과 같이 지방에서는 중앙에 가서 예산 달라고 맨날 조르고 말이죠. 서로 경쟁하고 이런 구도화에서는 이게 발전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중앙 지방 관계가 다시 말하면 너무 중앙 집권적인 현 구도에서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서 상당한 권한을 지방 정부가 가지고 그걸 주민들의 뜻에 맞게 또 지역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제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신소 기자님. 예, 그동안 계속해서 힘센 충남이라든지 강하다라는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사람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표심을 자극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당 소속이다 이런 것인데 이런 여당 소속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자칫 잘못하면 여당 그 정부의 예속이 되는 그런 스탠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나는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뭘 추진하는 걸 내가 우리 지역에서 받아들여야 되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를 따라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돼버리면 계속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 지역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예를 들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소 자리에 대해서 뭐 SMR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그게 과거 그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남에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런 관계 설정이 되면 이제 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제 거꾸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가서 뭔가를 지역을 위해 가져와야 되겠다, 가져온다 이런 개념의 관계 설정을 맺기 위해서 초창기에 좀 관계 설정할 때 좀 힘을 좀 거기에 좀 쏟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김종동 사무처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이제 그 지방선거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소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한 번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각 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정당을 막론하고 지방소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얘기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지역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예산을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선 캠페인 때도 그랬고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위를 지나면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선된 여당 자치단체장들이 가서 많이 따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로만 끝나면 전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갈 수 있는 지역의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권한 그리고 정책적인 제도적인 권한들을 정부와 협의하고 다른 자치단체들과 협조해서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게 계속 그 시대적인 흐름이었었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이번 자치단체장들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중앙 정부와의 연계 또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광역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전시장은 국민의힘이지만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앙 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협치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 네, 사실 뭐 시장과 국회의원은 그 영역이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상시적으로 협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사실 시장과 이 구청장과는 상시적인 협력이 필요한 관계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성구 빼고 다 이제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조금 어떻게 잘 협력할 것이냐가 문제고 다만 이제 국회의원과 시장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 지역, 대전 지역, 충청 지역의 어떤 민감한 아주 중요한 이슈가 걸릴 때는 당연히 시장과 국회의원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꼭 같은 정당이어야지 더 협력이 잘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쪽은 뭐 이쪽, 한쪽은 야당, 한쪽은 여당. 서로 협력하면
오히려 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 이 대전 지역의 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과 시장의 소속 정당이 뭐 다른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김정동 사무처장님. 예, 이장우 후보가 승리했지만 표차는 15,000표 정도 나거든요. 그리고 투표율도 50%입니다. 그럼 실제 대전 유권자 25%가 지지했다는 거거든요. 승리는 승리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볼 거는 협치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수바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 시민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거기에는 당연히 협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선거 막판에 나왔던 협치회의 같은 구조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지역의 여당, 야당 그리고 이제 정관이 같이 모여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협치회의. 말 그대로 한 번 모여서 차 마시고 끝이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들면 그 또한 이장우 후보의 그리고 국민의힘의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거가 이제 이렇게 박빙으로 끝났을 때는 첫 번째 과제가 다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과정이 당연히 협치로 이어지는 것을 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기자님께는요. 19대, 20대 대선이죠. 문재인 정부 시기. 이제 중앙정부와 예. 지방정부와 국회 권력이 일치했던 시기와 지금 중앙정부와 이 지방 국회의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 시기에 있어서 협치와 또는 정책 실행에 있어서 어떤 비교점,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연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초당적 협력은 이제 당위 이제 너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셈법으로 봤을 때는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2년 후 총선이 시작되는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2년 후 총선을 포석에 두고 서로 견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제가 지금 총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되게 피로하잖아요. 네. 이제 힘들잖아요. 정치인들도 이제 좀 이런 선거에 대한 피로도를 좀 갖고 선거를 조금 선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우리 지방을 위해서 좀 더 협력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교수님, 아까 이제 현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국회가 일치했던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어서 현직 효과가 좀 이제 부정적으로 반영된 것이 이번 투표의 결과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협치할 수 있는 조건이 오히려 지역 정치 발전에 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것은 이게 정치 또 이 정치 권력이라는 건 늘 견제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는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지방 정부 모든 것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게 권력이라는 게 속성이 그런 겁니다. 이게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그게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잘못이 다 가릴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너무 힘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눈에 자만, 오만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경우는 이제 그때만큼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국회로부터 상당한 견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자만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죠. 다만 이게 견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타협하고 견제하는 그게 사실 정치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 이게 견제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그냥 그야말로 극한 투쟁으로 가는 경우는 여야를 불문하고 다 국민들로부터 이제 외면을 당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사실은 또 크게 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정치 질서 그러니까 이 양당 구도, 이 독점적인 양당 구도가 깨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두 번의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 세 분이 공통적으로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대전, 세종, 충남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약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공약이 무엇인지 세 분께 질문 드리고요. 또 혹시 또 문제점이 있는 쟁점 공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정동 사무처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예, 어느 후보나 다 냈던 거죠. 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이건 다 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전 이장우 후보 같은 경우도 첫면에 나왔던 것이 결국에는 잘 사는 대전, 경제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핵심으로 산업단지 부지 확보하고 지역 은행, 대기업 유치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내용 자체는 실제 현실로 드러나기에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공약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 그리고 시민들도 가장 관심이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하나 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가장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도시철도 3호선에서 5호선까지 동시 착공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당선인 인터뷰에서도 2호선 트램이 적정한지 시민들께 물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 또 걱정이 되는 거죠. 2호선이 트램으로 확정되기까지도 너무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방식에 대해 다시 얘기해 보겠다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3호선에서 5호선은 이게 왜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조차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3호선에서 5호선까지 필요성이나 소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동시 착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공약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우선 공약과 쟁점 공약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신소 기자님께 듣겠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산업구조 개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으로는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긴 했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남의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탄소 중립 그리고 EU와 미국의 탄소세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런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어떻게 하면 그런 탄소와 관련이 좀 덜한 구조로 좀 재편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재편하는 과정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얼마나 좀 잘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좀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당선인께서 좀 더 중앙정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좀 공약을 좀 더 많이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지고요. 자,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 과정 자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또 8개 민선 정부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도 있을 텐데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욱 교수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선거인데 지방과 이 지역은 없고 이제 중앙정치운이 너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고요. 선거 결과도 사실 거기에 따른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지방자치 또 이 지방선거가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이 지방분권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죠. 이게 또 이 지방분권화의 추세가 혹시 또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살짝 후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이 이 지방분권이 계속 추진돼서 그야말로 지방 정부가 그야말로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 맨날 눈치만 보는 그런 지방 정부가 아니라 나름대로 독립된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윤석열 정부에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그래도 비록 언술이지만 지방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자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동 사무처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제 앞에 평가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이제 이후 준비를 어떻게 할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광역시장은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인수위를 운영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냈던 공약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들었던 의견들 어떻게 모아서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지 한 달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전 시의회 같은 경우도 구의회나 시의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거 50% 이상 이제 새롭게 시의원으로 됐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지 본인들의 공약들을 점검할 필요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정당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당에서 다 공천을 한 거잖아요. 의원들의 역할 그리고 이에 원 구성할 때 평소처럼 잡음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6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소구 의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게 무산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7명 혹은 몇 명이 이렇게 그 구의원에 출마했지만 다 이제 낙선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한 말씀 드리고요. 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이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그 우리 당선인들께서 이야기 굉장히 강조하셨던 힘세고 강한 그런 지방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노력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20대 대선에 이어 6일 지방선거까지 뜨거웠던 선거의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승자 패자 모두 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의 표심을 정책으로 실천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